저희의 발표들이 여기에 대한 좀 백그라운드를 이미 포함하고 있는데 블록체인 게임 포함해서 결국 어플리케이션 분야에서 어떤 도전들이 남아있나, 그리고 디파이와 시파이 영역에서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가 좀 종합돼서 결국 그래서 2020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냐, 키워드를 딱 몇 개만 모아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규제 제도화가 굉장히 심하게 들어오고 있는 거는 여러 가지 채널로 아마 이제 접하고 계실 거고, 국내도 특검법이 들어오고, 이게 우리나라에만 특검법이 생기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지금 G20에 해당하는 국가들은 내년 6월까지는 어떤 형태로든 이제 크립토 자산을 전통 자산에 맞는 수준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의 규제안들을 다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요 선진국들에서 다 규제화가 굉장히 심하게 진행이 될 거고요. 근데 또 이게 된다고 마냥 나쁘기만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제도권 안에 들어와야 진짜 기관 투자자들도 들어올 수 있고 정당한 하나의 산업으로서 보호를 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은행이나 증권사들만 하더라도 이게 이제 규제화가 되고 나면은 본격적으로 시장에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대부분의 상업은행들이 지금 비트코인을 포함한 메이저 알트코인들의 커스터디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지금 특히 이제 제너레이션 G에 해당하는 어린 친구들, 그 다음에 젊은 밀레니얼들은 통장에 그러니까 한국 원화보다도 뭐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같은 자산을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결국 은행 내에서 이런 암호화폐를 못 다루게 되면은 미래 자산에 대해서 은행이나 증권사들은 고객을 잃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최근에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화두 중에 하나가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인데, 이게 단순히 카카오뱅크 같은 온라인 은행에 대항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다가올 디지털 자산의 시대와 곧 다가올 수도 있는, 아마 블록체인 은행의 시초가 될 만한 많은 서비스들이 디파이에서 이미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에 대응하는 것들을 준비를 이미 하고 있고 법이 제정되고 나면 빠르게 시장으로 진출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이미 라쿠텐 은행의 계좌에서 비트코인을 포함한 4개의 코인이 지금 현재 자산으로서 은행 계좌에 보이기 시작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김성훈 파트너가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비즈니스를,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대부분의 거래소들 보면 국내 거래소들 스팟 트레이딩, 그러니까 현물 거래만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상태로는 아마 규제가 제도화된 다음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요. 스팟 거래 볼륨은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고,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권사의 모델을 따라간다면 스팟 트레이딩의 거래 수수료는 빠른 속도로 0에 수렴할 거고, 결국은 복합적인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고도화된 방식으로 진화를 해나가야만 하는데, 사실 이 규제권 내에 있을 때 과연 한국의 규제 상황이 이런 창의적인 금융상품들을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으로 만들어서 대중들에게, 기관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런 일들을 결국은 어떻게 잘 당국과 규제 박자를 맞춰나가느냐, 굉장히 어려운 도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가 내년에 출시가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소스로 이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하고 있는데, 결국은 중국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도 지금 뭐 거품이 꺼지는 걸 막아야 하고, 중국 증시도 굉장히 안 좋고, 그런 상황에서 중국의 매력적인 상품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위안화를 기반으로 해서 외환이 빠른 속도로 인출되고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을 연착륙시키면서도 동시에 중국의 차세대 먹거리 상품들을 만들어야만 하는 게 중국 정부의 지금 과제인데, 이거를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위안화를 가지고 1대1로에 참여하는 많은 국가들에게 뿌리고, 그 디지털 위안화가 유통될 수 있는 블록체인 경제 인프라를 함께 만들어줌으로써 굉장히 큰, 디지털 경제권에서는 달러가 기축통화가 아니라 위안화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든다가 최근까지 드러난 중국의 지금 전략인 것 같고요. 거기에 맞서서 미국도 지금 뭔가 급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리브라 청문회가 여러 번 열렸는데, 여기서 증인으로 나왔던 데이비드 마커스 리브라 지금 회장이나 혹은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 같은 경우가 늘 했던 얘기가, 미국 정부가 리브라 막으면 중국한테 시장 다 뺏긴다. 미국 정부가 빨리 정신 차리고 리브라 런칭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고 막 여러 번 외쳤던 게 기사로도 나오고 그랬는데,
아니나 다르게 그게 지금 현실이 돼가고 있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민간 영역끼리 싸움이잖아요. 이게 중국 정부가 다 하는 게 아니라 중국이 만드는 이 국영 블록체인 BSN이라고 하는 네트워크는 지금 차이나텔레콤, 차이나모바일, 그다음에 텐센트가 해킹하고 있는 인터넷 뱅킹인 뮤뱅크 뭐 이런 회사들이 국가 대표급 중국 회사들이 다 참여하고 있거든요. 이런 회사들이 만들고 있는 블록체인 인프라에 맞서서 지금 미국의 민간 대표들끼리 그나마 제일 잘 모여서 준비된 저항군은 뭐 리브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당장은. 그래서 아마도 리브라를 어떤 식으로 규제 범위 내에서 허용해줄지에 대한 논의가 저는 빠른 속도로 탄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페이스북이 뭐 미국의 모든 IT 회사들의 뭐 대장은 아니잖아요.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그 외 수많은 미국의 IT 대기업들도 겉으로 지금 티는 안 나지만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퍼블릭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아니라 퍼블릭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준비를 하면서 리브라가 미국 정부한테 깨지는 걸 지금 구경하고 있던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분위기가 이제 해소되고 나면은 빠른 속도로 자체적이든 컨소시엄 블록체인을 만들어서든 시장에 내놓으면서 아마 디지털 영역에서도 미국과 중국이 한판 크게 다시 붙게 될 것 같고요. 그 와중에 사실 리브라나 중국의 이런 뉴스들보다 훨씬 빨리 준비되던 게 한국의 국민 메신저인 카카오톡이 리드를 해서 만든 컨소시엄 블록체인인 클레이튼과 일본의 대표 메신저이자 동남아의 많은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는 대표 메신저인 라인이 만들고 있는 블록체인 링크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둘 다 이미 진즉 준비해놓고 사실 원래 올해는 런칭을 할 계획이 있었는데 정부 당국의 어떤 뭐 조율이라든지 몇몇 가지 상황으로 블록체인 자체는 런칭이 됐어요. 근데 임팩트가 없는 건 블록체인이 런칭됐다고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두 개의 프로젝트는 카카오톡과 라인이라고 하는 한국에서 5천만 명, 뭐 전 세계적으로 라인은 뭐 1억 8천만 명이 쓰고 있는 이 메신저 안에 지갑이 들어가야 실제로 그 파급력이 나오는 건데 아직 연동이 안 됐죠. 그래서 클레이튼은 내년 3월 정도에 연동되는 걸 목표로 한다고 최근에 발표가 됐고 라인도 링크가 이제 원래의 형태로 들어가는 게 역시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거의 확정이 된 것 같아요. 이 두 가지가 나오면 엄청나게 큰 메서드 옵션이 또 동아시아에서 일어날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정도나 파급력 있는 숫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더리움 전체 메인체인의 지금 데일리 액티브 어드레스가 하루에 한 3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월렛에 접근한 개인의 어떤 숫자가 이더리움 전체가 30만 명밖에 안 돼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카오 5천만에 라인은 1억 8천만에 대해서 날마다 사용하고 있는 메신저에 이 월렛이 들어가고 거기 디앱 브라우저까지 붙을 거예요. 그래서 메타마스크 설치하고 뭐 이런 별도의 과정 없이 메신저만 가지고 있으면 바로 여기에 붙는 디앱들을 사용할 수 있는 생태계가 열리는 건 정말 엄청난 일이고 두 개의 플랫폼에서 보수적으로 도합 1,000만 명 정도의 먼슬리 액티브 유저가 나오는 건 저는 과한 예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 두 개 플랫폼에서 이 정도 숫자만 나와도 현재 이더리움 에코시스템을 전체 합친 것보다 33배의 유저들이 아시아권에서 블록체인 생활권으로 이렇게 뛰어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5번이 또 가능한 건 3번, 4번 같은 흐름이 지금 나오기 때문에 한국이나 일본 정부도 맞서서 자국 플랫폼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환경을 열어줄 거다라고 강력하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디파이에서 결국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디파이를 설명하기 좋은 성장 지표는 토탈 밸류 락드, 그러니까 결국 디파이라고 하는 자판기 안에 얼만큼의 자산이 예치되어 있냐. 지금 그게 한 디파이 펄스라고 하는 서비스에서 보여주는 숫자 기준으로 한 6천억에서 7천억 사이의 남짓인데 이거의 최소한 3배 정도 규모로는 성장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많은 숫자까지도 기대를 하는데요. 어쨌든 이게 높아지면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 디파이 성장이 왜 플랫폼의 성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긍정적으로 미치냐면 여기에 묶이는 돈은 정말 그 플랫폼에 잠긴 그 금액이거든요. 만약에 이더리움에 지금 잠겨있는, 그러니까 결국 이더리움 가격을 마지막 순간에 떠받치고 있는 게 뭐냐 했을 때 개인들의 지갑에 있는 돈은 아니고 그냥 바로 팔 수 있잖아요. 근데 디파이 서비스들에서 담보로 잡아놓은 이더리움은 바로 팔 수 없는 돈이잖아요. 정말 그건 그 플랫폼의 가치를 떠받치고 있는 밸류거든요. 이게 이렇게 높아진다면은 이더리움 가격도 아마 크게 성장을 하겠죠. 물론 이게 다 이더리움 내부에서만 일어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의 디파이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게 이더리움 섹터인데 아마도 내년부터는 다른 퍼블릭 블록체인에서도 이더리움에서 일어났던 그런 디파이 서비스들이 복제되면서 오히려 어쩌면 더 많은 유저 베이스를 가진 체인에서도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그것보다 훨씬 더 폭발적인 성장을 보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디파이 섹터가 정말 매력적인 이유는 이건 마찰이 없는 금융 레이어이기 때문에 어떤 서비스든 너무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전 국민이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핀테크 서비스 중에 예를 들면 토스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죠. 이 토스라는 서비스는 UX를 재발명한 거지만 토스에서 전송을 할 때는 사실 은행에 낡아 있는 은행 공동망이나 벤사망을 사용하기 있기 때문에 몇백 원씩 다 수수료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토스도 결국은 인터넷 은행까지 못 가면 살아남기 어려운 구조라서 최선을 다해서 인터넷 전문 은행 라이센스까지 따려고 노력을 했고 그 결과물이 이것도 최근에 나온 것 같은데 아무튼 디파이에서는 일단 스테이블 코인으로까지만 돈이 들어가면 그 위에서는 수수료라는 게 없잖아요. 어떤 금융기관에 수수료를 낼 필요도 없고 국가로부터 어떤 라이센스 따지 않아도 개발자들이 앱스토어에서 앱 만들듯이 그냥 금융상품 앱을 그냥 뚝딱뚝딱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혁신이, 그러니까 핀테크에서 가능하지 못했던 수많은 혁신이 가능할 거고 이런 게 내년에 아마 일반인들도 좀 느낄 만한 많은 재미있는 상품들이 디파이에서 일어나고 이런 환경에 기존의 핀테크 회사들도 규제 안에서 너무 답답했는데 디파이라고 하는 게 이제 눈앞에 왔네. 그러면 우리도 디파이 쪽으로 넘어가서 만들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객들과 연결해볼까 이런 움직임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블록체인 게임 시장 굉장히 아직 작다. 김균대 파트너가 말씀드렸는데 사실 기존에 지금 뎁닷컴 같은 데 찍히는 숫자를 보면은 봇들이 막 만들어내는 억지스러운 숫자를 제외하면 실제로는 가장 많은 유저를 가지고 있는 블록체인 게임의 데일리 액티브 유저가 사실 3,000명도 아니고요. 거의 1,000명 수준이에요. 근데 그게 좀 거품이 껴있다고 해서 봇들이 좀 포함됐을 때 한 3,000명 정도의 숫자가 찍히는데 내년에는 적어도 한 10배 정도의 지표를 가진 상위권 게임들은 DAU 3만 정도는 찍어주지 않을까. 여기까지 가면 이 정도의 DAU를 가진 블록체인 게임은 아마 돈을 꽤 많이 벌 겁니다. 왜냐하면 모바일 게임 생태계로 보면은 이 숫자면은 그게 무슨 성공한 게임이야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블록체인 게임에서의 유저 한 명당 돈을 소비하는 그런 금액이 정말 자기 자산이 만들어지고 트레이딩을 할 수 있다 보니까 훨씬 그 금액이 높거든요. 전통적인 모바일 게임의 10배에서 100배 가까이까지 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 숫자면은 꽤나 성공한, 상업적으로도 성공한 게임 회사들이 많이 나올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런 플랫폼은 기존의 이더리움보다는 그 컨소시엄 블록체인 중에서도 메신저와 붙어있는 플랫폼 위에서 그 성공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아니라 이런 퍼블릭 블록체인 생태계를 활용해서 매출을 만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립토 VC들한테만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전통적인 VC들한테 토큰 투자가 아니라 지분 투자를 받으면서 성장하는 스타트업들이 내년에 다수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에서 좀 사례가 나오고 있어요. 디파이 섹터에서 가장 큰 금액의 밸류에이션으로 투자를 받았던 컴파운드라고 하는 회사는 담보대출하는 회사죠. 이더리움 생태계 위해서. 근데 자체적으로 토큰을 발행하지는 않았어요. 회사 자체는 지분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 이 회사의 가장 최근 라운드에 이제 안드레센 호로이츠에서 운영하는 A16Z 크립토가 1,000억 원이 넘는 밸류에 투자를 했고 이런 형태로 분명히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서 비즈니스를 하는데 회사 자체는 에쿼티 형태로 있고 이런 회사의 전통 VC들이 투자하는 사례가 국내에서도 저는 내년 중에 꽤 많이 나올 거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좀 자극적인 내용인데 비트코인 가격은 이런 와중에 결국 올타임 하이를 다시 찍지 않을까 2017년 말 정도에 도달했던 가격 언저리는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결국은 처음에 사람들이 유입되는 거는 중앙화된 어떤 거래소나 혹은 완전히 탈중앙화되어 있지는 않은 그런 컨소시엄 블록체인과 대기업 기반의 어떤 블록체인 플랫폼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소위 블록체인만 어플리케이션이나 금융이 뭔지를 접할 거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 최종 정착지 중에 하나는 비트코인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테더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글로벌 비트코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의 비축 통화는 비트코인이 여전히 그 역할을 하고 있고 시장 전체가 커지면 거기에 대한 인덱스로서 비트코인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정도의 일들이 내년에 폭발적으로 일어나면 이제 과거의 거품으로 잠깐 올랐다 빠진 가격이 아니라 조금 더 단단한 펀더멘털 위에서 올타임하이 가격을 내년 중으로 찍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존 메가피가 이때 불마켓 때 했던 엄청나게 위험한 예언이 하나 있죠. 2020년 가격을 예측을 했었어요. 2020년 중에 비트코인 가격이 5억까지 올라가지 않으면 공중파 텔레비전에 나와서 내 주요 부위를 먹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메가피는 누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그 정도 가격은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오를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형태의 비트코인 펀드가 다수 출시될 거라고 예상해요. 이거는 저는 조심스럽지만 국내에서도 이런 흐름이 아마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ETF는 정말 오래된 떡밥인데 ETF가 내년에 출시될 거라고 확신은 못하겠어요. 근데 ETF 형태가 아니라고 해도 다양한 변종된 형태로 결국은 시장에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생태계가 만들어지면 기반뿐 아니라 개인들도 이제 정말 비트코인은 가나보다, 정말 디지털 경제가 오나보다, 여기에 인덱스 같은 비트코인을 나도 사보자 하는 흐름이 많이 나올 거고 이런 것들을 좀 더 안전하게 맡기고 관리해주고 펀드들마다 운영 전략은 조금씩 다를 텐데 결론적으로는 비트코인보다 좀 더 오버퍼포밍하는 형태의 전략들을 가지고 나오는 다양한 그런 펀드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국내에도 많은 자산운용사들이 있는데 실제로 최근 들어서 조심스럽게 어떻게 해야 비트코인 펀드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시작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런 형태들이 내년에 보이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이었고요. 마지막 세션으로 시간 좀 지났는데